오케이, 녹화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시장론, 이거예요. 예. 첫 줌 수업이니까 유의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아마 링크는,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해서 들어오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뭐냐면, 적어도 5분 전에 들어와서 줌 수업 하기 전에 수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줌 수업 하다 보면 마이크나 스피커나 캠 같은 게 제대로 막상 들어와가지고 보면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 사이가 굉장히 가깝고 스피커 볼륨이 굉장히 크면 하울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서 김현준 씨는 이거 왜 이러나? 경현 씨가 늦게 왔죠, 그죠? 예. 이러면 아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 전에는 와가지고 미리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필명은 본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둘 다 필명을 지금 본인 이름으로 했어요. 했네요. 했고요. 캠하고 마이크는 항상 켜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지 공적인 공간에서 하면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한다. 라고 하면 옆 사람이 막 떠들어가는 자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년에 보면 핸드폰으로 준수를 참가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트북 정도에서 이 준수를 참가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첫 시간이라서 지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지난 수업은 듣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한 두어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노트도 미리 좀 읽어보고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수업 시작할 때 녹화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 줌 수업을 하면 꼭 한 번 정도는 제가 녹화를 안 합니다. 그래가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항상 녹화 시작하고 있니? 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꼭 있더라 이거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질문 같은 걸 할 건데 그냥 즉각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단 두 사람의 수강자라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하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인터랙션 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좀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듯이 해야지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답이라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정답을 내가 이야기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령 이를테면 모르겠다. 이렇게 빨리 그냥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 또 왜 이러나.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항상 그 오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적어도 5분 전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5분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다 준비 다 끝났고, 해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죠? 시간이 남았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지금 김현준 씨가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현준 씨하고 저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학생하고 교수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교수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약간 생각을 해 놓고 왔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 놓고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간도 최대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죠, 지금. 이, 그래서 이 동영상, 이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여러분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거를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그 어느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수업 동영상을 좀 생생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참가자의 얼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지금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줌 동영상에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이제 본인이 줌 동영상에 참가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내 얼굴의 초상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얼굴을 딴 사람들한테 노출하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줌 동영상을 이제 신청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줌 동영상을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냥 나의 초상권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나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허락을 한다라는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리 허락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얼굴이 나와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음.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출석 체크를 할게요. 예, 지금 본인 이름도 노출이 되네요. 그죠? 이 두 현준이가 오늘 수업의 참가자입니다. 네. 어, 혹시 뭐 지난 시간에 질문 있나요? 아니,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질문에 즉각 답하기.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라고요? 질문이 없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오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어, 이 AI 시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 이 AI와 로봇의 노예가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잘릴 것 같다. 예. 그게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그 시기 동안에 있을 변화들일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대에 적응을 해가지고 뭔가 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 방식과 굉장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교육 방식은 뭐 어떤 거였냐면, 자, 이거 외워. 이건 당신이 외워야 될 내용이야. 그러면 그걸 잘 외웠어. 그러면 수능 만점을 받아.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가.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죠? 뭐, 이해 가시죠? 제 말. 그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일들을 아마 AI가 해줄 거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블루 칼라가 해야 될 일들은 누가 해주겠어요? 로봇이 해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전부 다 잘릴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 세상이 AI와 로봇이 모든 생산 활동을 하는 시대로 가버리면 됐죠, 오케이.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사람들은 다 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마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부가 우리한테 먹을 그 돈을 나눠주고 그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되니까 no problem. 그죠? 그런데 앞으로 30년은 뭐냐면 이제 원래 AI나 로봇이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하는 상태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시대에 살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까지 우리 교육 방식은 뭐 어떤 교육 방식이냐면 질문 안 하는 교육 방식.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면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라고 교육하고 그냥 가르쳐 준 거나 잘 외워.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이
자꾸 질문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 교육 방식이 질문하지 마라는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가령 뭐 미국을 간다든지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한 질문을 하다가 뭐 교수한테 야단도 맞겠지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AI한테 질문하면 답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거는 외우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지난 수업을 듣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이제까지 학습 습관이었기 때문에 질문 같은 게 생각날 리가 없다고. 계속 자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다음에 질문들이 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refr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refraction. 예. 이 가령 미국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어떤 스킬 중에 하나를 뭐냐면 reflection. 예. 뭐 reflection도 있고 problem solvi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reflection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 번 생각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필요해요.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전철 타고 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렉션이라는 게 서양의 어떤 이야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선성이잖아, 선성. 그 참선하는 스님들, 예? 예.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참선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화두라는 걸 두고 파도라는 걸 자꾸 자꾸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리프렉션이야. 다시 생각. 뭔가 나의 파도가 정해져 있고, 이럴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럴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실제 깨달음은 언제 일어난다고. 전혀, 어, 뭐, 원효대사가 뭐야,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뭔가 덕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두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수업에 질문이 왜 없냐 하면 이 수업이 지난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틀 지날 동안 수업 끝나고 나서는 아무도 이 수업을 생각 안 한 거지. 그러니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 같은 걸 할 리도 없다는 거지.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질문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뭐냐면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저, 가령 오늘 이제 수업을 하니까 미리 한 30분 동안 미리 뭐 한번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이거보다는요, 그냥 순간순간 그 수업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있죠.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 잔소리가 길어졌네요. 벌써 19분이 지났네. 수업하겠습니다. 네,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론이고요. 교과서는 이 두 분이 쓰신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제재무관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국제재무관리 안에 국제금융시장론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재무관리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국제금융시장론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학기는 한 학기 강의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음.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그 1부가 국제재무관리의 기초,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2부가 외환시장이네요. 네. 이게 국내 금융시장 관리의 금융시장론에서는 안 배웠겠죠. 외환시장은. 왜냐하면 외환시장이라는 거는 바이 데피니션 뭐예요? 이 국제가 돼야지 말이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래서 아마 외환시장 이 지금 세 개 챕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3부에서 이제 환경 관리, 이건 국제 재무 관리에 관한 영역이고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이 시간이 국제금융시장론이니까 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사부를 보니까 이 세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그 이제 뭐 이것도 관계되는 거죠. 국제 그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도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본드 마켓 이것도 국제 금융 시장이고 한데 아마 주로 13장하고 14장을 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11장과 12장도 건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13장, 14장만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자율 수합,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부가 뭐냐면 다국적 기업 재무관리, 그러니까 국제 재무관리의 영역인데, 중요한데, 어, 이번 한 학기에 다루기는 힘드니, 그래서 아마 1장, 5, 6, 7, 13, 14장을 하면 이번 한 학기가 끝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네. 1장은 세계화 다국적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1장이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인것 같네요. 그죠? 일장의 개요입니다. 일장의 개요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왜 특별하냐? 이게 도메스틱 파이낸스하고 다른 썸띵 스페셜이 있으니 하지 않았겠냐? 이런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국제 재무 관리의 목표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왜 국제 재무라는 게 국제 금융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느냐 하면 아마 세계화와 관계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화하는 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네요. 그죠? 그죠?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세계화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죠. 세계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제가 그 연변대에서도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용어도 찾아봤는데 그 중국 용어는 찾아보니까 정구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세계화라는 단어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제대로 번역한 단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구화가 오히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는 개념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예. 글로브라는 단어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왔을 건데 글로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뭐 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원이 아니고 구죠, 구. 그죠? 3차원이니까 구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확장돼 가지고 지구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근데 세계라는 이 한자는 뭐냐 하면 세가 세상이고 계가 뭐냐면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냐 면 편편한 세상이에요. 편편한 세상에 저기 끝이 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체이지 않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구의 개념이 아니잖아. 지구는 이 둥근데 둥근 게 아니고 편편한 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구의 끝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겁니다. 예. 반면에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전구라고 번역했으니까 구의 이 공의 전체 이런 의미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번역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건 그냥 여담으로. 예. 어, 왜 그 국제재무 또는 국제금융이 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해졌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국적 기업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티 내셔널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이니까 국가이잖아요. 그죠? 국적 국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멀티니까 국적이 여러 개 있는 회사 이런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번역하면 되겠네. 국적이 여러 개 있는 기업. 예. 그래서 어 그걸 줄여서 MNC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가 MNC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우리 앞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국경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전부 다 하나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다국적 기업보다는 초국적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초국적 기업은 현재 뭐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음. 우리 본국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냐 이거지. 어떤 다국적 기업을 보더라도 본국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뭐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는 도메스틱 파이낸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는 파이낸스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파이낸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하는 거죠. 한 번은 재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금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이 한자를 보시면 재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돈, 재산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무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업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라는 파이낸스를 재무라고 번역하는 순간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냐면 기업, 그러니까 주로 아마 이게 물론 개인 재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재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 재무라는 컨셉인 것 같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자금부 아니면 재무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재무. 그러니까 기업 재무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빌리는 거죠. 기업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지, 돈이 남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재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돈 빌리는 거. 그래서 우리 돈 빌리는 걸 또 뭐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차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입을 영어로 번역하면 financ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이낸싱.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재무의 의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어, 요새는 기업이 돈이 넘쳐 흐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하기도 하죠, 물론. 그죠? 그까지가 재무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금융은 뭐냐 하면 금이 쇠금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융자가 녹일 융 이런 건데 뭐 흘러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주는 거, 돈을 빌려주는 일. 그러니까 금융은 지금 누구 관점이냐면 금융기관 관점, 은행의 관점이네요. 은행 관점에서 돈을 그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고 재무는 뭡니까? 기업 관점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래서 또 동일한 파이낸스를 재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금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도 국제 재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국제 금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이렇게 되겠네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그 금융시장이라는 과목을 2학년 때 배웠는데 근데 다시 국제 금융시장이라는 걸 배운다라는 말은 something special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domestic finance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그러니까 국가 간이니까 인터하는 게 비트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파이낸스니까 뭔가 국경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면 뭔가 도메스틱 파이낸스는 경험하지 않은 어떤 something special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 something special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환율인 것 같다라는 거죠.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일. 그래서 환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너의 나라니까 너의 나라라서 정치적인 위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만약 국제시장이 금융시장과 상품시장까지 합쳐서 국제시장이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냥 하나의 시장이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잖아요. 국경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더 이쪽이 더 물건 가격이 쌀 수도 있고 저쪽이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시장 불안전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장이 완전했다면 두 시장의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같아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아마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도메스틱 파이낸스보다 스페셜한 썸띵이 있는 거죠. 그죠? 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낮다면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것과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게 기회 집합이 확장이 된 거죠.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기회 집합이 그냥 도메스틱 그 마켓이었는데 국내 시장이었는데 그 기회 집합을 차입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을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 국제 재무 또는 국제 금융이 특별한 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아까 한의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계제가 됨으로써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투자의 수익성이 바꾼다는 예를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제가 미국인입니다. 예, 미국인이고 yen 달러 환율이 100입니다. 100. 그죠? 근데 이 미국인이 어느 나라 주식을 샀냐 하면 일본 주식을 산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한 주를
산 겁니다. 얼마에 샀냐 하면 만엔에 샀다라고 칩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식 가격을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1년 후에 11,000엔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예요. 얼마의 돈을 벌었어요? 1,000엔을 벌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1년 후에 만약 엔 달러 환율이 120이었다고 치자. 이런 거죠. 예. 그러면 환산을 해보면 환전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달러로 표시한다면 100달러에 구매해서 91.7달러에 판매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저 도요타 주식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정작 올라갔지만 환율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해 가지고 저는 8.3달러 손실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챕터 이 슬라이드 제목이 뭐예요? 이 슬라이드 제목이 뭐냐고. 한의원입니다. 환희염 그래요. 그걸 환희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 주식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해서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환위험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 국경을 넘어서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환위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교훈이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환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환전하는 방법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산 주식은 어느 나라 주식? 일본 주식입니다. 그러면 예나로 표시되어 있는 도요타 한 주의 가격을 US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환산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어, 얼마라고? 지금 살 때 얼마였다고? 10,000엔이었다고. 그죠? 10,000엔이었는데, 10,000엔을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를 달러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이 바꾸는 방법은 뭐냐? 하면 환전하기다. 약분하기다. 라는 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약분시키려면 여기가 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몇 달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거 표현되어 있는 게. 이거는 1달러가 몇 엔이다라는 약속이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서로 약분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1달러가 100엔이라고 했으니 여기 어디 뭐에 요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가야겠어? 분모에 가야 되니까 그 지금 요거죠. 만엔 나누기 100 하니까 100달러로 바꿨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환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여하튼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이제 엔을 달러로 바꾸니까 엔을 분모에 두고 달러를 분자에 두고 그다음 환율에서가 이게 지금 분모인지 분자인지 봐가지고 분모에다 100을 붙이든지 분자에다 100을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지금 이 문제가 어렵게 느끼세요? 아니면 쉽게 느끼세요? 어, 완전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어려울 수 있냐면 달러도 내 나라 통화가 아니야. 옌도 내 나라 통화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분모가 물건이고 그다음에 분자가 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 나라 통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통화는 뭐예요? 원입니다. 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과 한 개가 얼마죠?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죠? 사과 한 개 가격이 11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예 이 분자가 원이라는 것도 별로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모가 사과 한 개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근데 네. 그냥 환율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모는 뭐라고요? 물건이다. 사과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분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그냥 돈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거죠. 사과 한 개가 100원이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사과가 좀 싸다, 비싸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감이 오는데, 왜냐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사과 한 개가 10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요. 왜냐면 센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어. 음, 환율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 두 통화가 다 넘의 통화일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였죠, 그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분모가 물건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통화이다. 예, 그래서 이 외환시장에서는 분모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준통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분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시통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옌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옌달러 환율이 120엔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지금. 2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 올랐습니다. 거라고 답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걸 잘 이해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뭐였어요? 지금 여기 엔 달러 환율에서는 물건은 뭐라고? 달러라고. 기준 통화라고. 기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네.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과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때 사과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원화가 올라간 거예요? 사과가 올라. 사과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원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보통. 원화의 가치가 사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옌 달러면 둘 다 통하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라는 표현도 쓰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표현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할 거는 뭐냐면 분모가 물건입니다. 기준 통화라는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분모가 물건입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다음에 환전은 약분하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우리 이해했으면 아마 이걸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제 재무, 국제 금융의 특별한 점 하면 두 번째는 정치 위험입니다. 이 정부는 뭐 물건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국경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 국경 이동할 때 일정 부분 제한돼 있죠. 물건이 한국 국경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그냥 아무런 장벽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관에서 뭔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돈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매한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들어올 때도 우리 뭐죠? 뭐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뭐라 그러냐? 이민 관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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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민청. 거기서 하잖아, 그지? 그, 인천공항 들고 오거나 나갈 때 뭔가 우리 절차가 있잖아.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일정 부분 제한이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진짜 큰 위험이냐면 언제든지 국경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외국인 못 들어와라고 막힐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인을 놔둬놓고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인 것 같다라는 거죠. 흔히 뭐 이제 그게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흔히 이제 정치적 위험, 정치 위험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 몰수입니다. 사실은 수용과 몰수가 별반 차이가 없는 단어인데 근데 수용하고 몰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이가 뭔지 이해 가세요? 수용, 몰수. 몰수는 뭘 것 같아요? 자산을 가져가는, 그냥 강제로 가져. 강제로 빼들어가는 거예요. 음. 예. 수용은 뭘 것 같아요? 몰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잖아.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사실은 수용과 몰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제 가격에 돈을 지불하고 수용했을까? 대개의 경우는 제 가격이 아닌 턱도 없는 가격에 수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수용이나 몰수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지. 오케이? 예. 어느 양반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어. 이제 그 중국이 그 49고 이 양반이 51인 그 지분율을 가지고 공장을 만든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그 중국 합작했던 그 중국인은 이 비즈니스를 할 만한 노하우가 없었는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이제 막 같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지분을 다 팔아라. 너는 이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 기업의 가치 이만큼 올렸으니까 이만큼 돈 받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시의 정부가 공장에 이래 있는데 정권 한가운데다 길을 내켰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반 날아가면 반 잘라지면 어차피 비즈니스 못 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 예,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 중국인한테 넘어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세제사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물론 그 돈을 받고 지금 그 지분을 그 중국인 파트너한테 넘기긴 넘겼지만 사실은 그냥 수용당한 거나 똑같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정치적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심각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어, 뭐 어떤 나라는 이 굉장히 정치가 불안해가 테러 납치를 하기도 하잖아. 그죠? 예.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서 취직하는 걸 못하게 막고 있기도 하잖아. 그죠? 예. 그런 것도 정치 위험인 것 같다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에 스탠스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에 스탠스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음. 뭐,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긴 거지. 세금을 매겼는데, 갑자기 이 세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금을 확 높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위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시장 불안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경이라는 게 장벽이 있으니 그 장벽을 넘어갈 때는 비용을 유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에 수출하면 교육 비용도 들어가죠. 그다음 운송 비용도 들어가죠. 그중에 선적 비용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정보를 알기도 힘드니까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용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시장 불안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세 차익 거래예요. 조세 차익 거래. 예. 그 상당수의 나라들이 회사의 본사를 한국에 안 두거나 아니면 미국에 안 두고 뭐 버뮤다에 있는 아니면 케이만 아일랜드에 있는 데다가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다는 거지. 그지? 또는 미국 기업의 그 본사를 보면 어느 주에 주로 많냐 하면 메릴랜드 주에 있다고. 메릴랜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메릴랜드 주에 굉장히 많다고. 근데 알고 보면 메릴랜드 주가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세율이 다른 주보다 낮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텍스 헤이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 헤이븐. 지금 영어로 HABEN입니다. 예.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텍스 헤븐이라고, 그러니까 조세 천국, 헤븐이면 하늘이잖아, 하늘. 근데 조세 천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잘못됐어요. 헤이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피난처 이런 말입니다. 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피난 간 곳. 아까 뭐 케이만 아일랜드, 버뮤다, 뭐 아일랜드, 저 룩셈부르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세율이 좀 낮거든요. 그냥 본사 거기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걸 차익 거래라고 얘기했냐면 세율이 낮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소득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제 구글하고 한국 정부하고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왜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너희만 안 하냐? 지금 그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본국의 서버에다가 갖고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는데 한 나라가 뭐냐면 중국이고 그래서 구글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철수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구글 비즈니스를 하긴 하는데 지도 데이터를 한국 안에 있는 데다가 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도 데이터가 만약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구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누구의 어느 나라에다 세금을 낸다고? 미국에다 세금 낸다고. 예? 예. 만약 구글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네 데이터 안 주겠다 그랬냐? 한국에다 서버 만들어라. 근데 한국에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 정보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번 관세 협상에다가도 구글이 막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해가지고 그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구글 맵으로 이 경로 찾아보면 경로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구글은 지금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지 않았어요. 뭘 설립해 놨냐면 유한회사 하는 걸 설립해 놨거든요. 유한회사는 그 우리 소득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세율이 낮은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자. 그다음에 또 뭐 조세 차익 거래는 아니고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차입하자. 그죠? 그다음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자. 그게 시장 불안정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높은 곳에서 일하자.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일해가지고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임금 낮은 데서 일해가지고 임금 적은 데서 임금 낮게 받고 살고 있느냐? 예, 이런 겁니다. 어쩌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우리 부리고 부리고, 그 다음에 그 떼놈은 누가 떼놈일 것 같아요? 기업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고. 주주 재벌?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준 거야.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오너 그 오너라는 단어가 상당히 놀라운 단어라는 거지. 한국에서는 오너 하면 삼성전자의 오너 하면 누군 사람이 있잖아.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오너야? 이런 거죠. 이해 갔어요? 네.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 주장하는 거는 한국에서 일하지 말아라.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뭔가 여러분들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장 불안정성의 예입니다. 예. 네슬라라는 회사 알아요? 초콜릿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안 보이나? 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커피, 근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잘 안 보이는데. 맥심, 맥심. 예. 맥심 그 본사가 네슬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거 먹어본 적 없어요?
마일록 하는 거. 몰라요. 나는 뭐, 핫초콜릿 가루. 예. 그러니까 종합식품회사예요. 근데 네슬레에 주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소지식 주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등록식 주식하는 게 있다는 거지. 소지식 주식하는 게 뭐 그 단어 뜻대로 해석하면 뭐 어떤 거야? 이 주식을 누군가 갖고 있다 이런 소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등록식 주식은 뭐 어떤 거예요? 어디에 장부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주주입니다라고 어디 장부에 적혀 있다 이런 그 이죠, 그죠? 근데 네슬레는 희한하게 이 두 종류의 주식이 있는데 두 종류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뭘 가질 수 있냐 하면 소유식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국인은 등록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네슬레 보통주잖아. 그러면 두 주식이 가격이 같아야 되잖아.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에 된다라는 게 되잖아. 그죠? 근데 소유식 주식이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 그 뭔가 이 국경이라는 게 없었으면 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비싼 거 팔고 싼 거 살 거 아니야. 같은 물건인데. 그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어떤 국경이 있냐면 외국인은 소유식, 내국인은 등록식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소지식 주식이 더 비쌀까? 아니면 그 등록식 주식이 더 비쌀까? 이런 겁니다. 그죠? 어느 게 더 비싸냐면 소유식 주식이 더 비싸요. 왜 그럴까? 보유 비용? 그 콘텐고처럼. 아닙니다. 음, 등록식이 좀 더, 등록식은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우리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세당국이 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증여세를 내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증여세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잖아. 그죠? 근데 소지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가 우리 아들한테 주식을 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걔가 네덜란드, 저 네덜란드가 스위스죠. 스위스 가가지고 주식 팔고 그 돈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정리해서 안 내도 되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이를테면 누구한테 줬는데 아니 정리가 아니고 뇌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주면 그러면 이 흔적이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벤트가 하나 일어났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88년 11월에 내국인 외국인 이 제약을 철폐해버렸다 이거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방금 한 이야기를 하면 그 외국인이 사야 될 주식의 가격이 내국인이 사야 될 주식 가격하고 이게 좀 더 비쌌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제한이 철폐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물건의 가격은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아니 소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더 비쌌잖아. 원래는 그게 더 비싸면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가지고 뭔가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러면 더 물건의 가격이 같아졌을 건데, 근데 외국인만 비싼 걸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국인만 싼 걸 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내외국인 이 차별을 철폐를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진다고 같아진다. 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식은 보유 액세스 디맨드가 늘 있는 건데 그러면 가격이 약간이라도 늘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누군가는 탈세를 위해서 계속 이 소지식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고 싶어 할 텐데 근데 그 소유주 주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외국인만 내가, 가질 수. 내가 내국인이었기 때문에 못 가졌던 거 아니야. 그다음에 네. 등록 주식을 못 가진 이유가 내가 외국인에게 못 했잖아.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동일하잖아. 동일한 물건에 대한 현금 흐름의 청구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어, 종류가 철폐된 거예요. 두 종류가. 예. 음. 아니 뭐 그 김윤수 씨의 지적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방금 김윤 씨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같아, 달래. 살짝 다른. 음, 살짝 달라요. 예. 왜 이게 여전히 좀 더 높아야 돼요?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요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거는 뭐예요? 그 살 수 있는 사람의 차별도 있었던 거지. 그죠?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져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외국인은 손해 본 거죠. 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국인은 뭐예요? 자기 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익 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슬레를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로부터 내국인 주주로 부가 이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불안정성이 조금은 철폐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얘인 거죠. 그죠? 중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이거지. 예. 중국에는 A 쉐어와 B 쉐어가 있어요. A 쉐어는 통화가 그 이 CNY 그러니까 차이니즈 위안 그러니까 중국 인민폐로 평가되어 있고요. B주는 US 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그 A주는 예전에는 그 중국인만 중국 내국인 아까 그 네슬레하고 비슷한 거네. 중국 내국인만 그 살 수 있었는데 뭐 비교적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외국인 중에 뭔가 좀 허가를 받은 그런 사람들 그걸 보고 외국인 적격 투자자도 이 A주를 살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예. B주는 US 달러로 표시돼 있고요. 이거는 외국인 비적격 투자,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이 B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쉐어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가격 차가 있겠죠. 그죠? 두 개의 가격 차가 있는데, 근데 2014년 11월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 비적격 투자자도 A주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후광통이라는 거예요. 후광통. 후가 뭐지? 후가 아마 모르겠는데. 상해? 그 다음에 강이 뭐냐면 홍콩? 한자로 홍콩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후광통이라는 게 뭐냐면 상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를 통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해 거래소의 쉐어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걸 보고 후광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A 쉐어와 H 쉐어의 프리미엄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A 쉐어가 중국 본토주가 그 H 쉐어 하는 게 홍콩에 상장돼 있는 홍콩 달러 상장돼 있는 그 중국 본토에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H쉐어라고 얘기하는데 H쉐어보다 A쉐어가 약간 돈이 비쌌던 거죠.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죠. 조금. 그런데 후황통하고 나서 프리미엄이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후황통이라는 게 뭔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가 뭔가 정권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잖아.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게 뭔가 시장 불안정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 국제 금융 또는 국제 재무의 특별한 점, 네 번째 거. 그게 이제 기회집합의 확장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투자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투자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우리 투자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죠? 예. 한국에서만 팔지 말고 전 세계에서 우리 물건을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판매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적어 놓은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적은 건 뭐냐면 상품뿐만 아니고 인간도 좀 수출하면 안 되겠냐? 이래 적어 놓은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이번 학기 제가 국제금융시장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라와가지고 매우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순시대 금융학부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보다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니 왜 한국에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게 평가받고 살 거냐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자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 더 기회가 있는 땅이니 기회 있는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주장이다라는 거죠. 예. 제가 그 연변대에서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기를 가보니까 아주 놀라운 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연길의 그 도시의 GDP 있죠. 그걸 보고 GRD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GRDP가 중국의 100대 도시가 아니에요. 100위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는 도시야. 근데 이 도시의 CPI가 중국의 10위 이내야. 그러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연길에 있는 백화점에 가보면 서울에서 백화점에 가는 거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껴. 그런 물건들이 들어와 있어. 이상하잖아. 적어도 중국의 10대 도시면 지하철이 쫙 있어야 돼. 연기는 지하철 없어. 근데 여기의 물가는 10위 이내야.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짐작되는 거 없어? 관광? 그러니까 연길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와 있다고? 한국에 와 있다고. 왜 한국에 와 있어? 연길에는 돈 벌 만한 구석이 서비스 빼놓고는 없는 거야. 음식점으로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만 공장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 와 있는 거야? 한국에 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소득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연결. 연길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길 사람들은 돈이 음, 많아요, 적어요. 지역 생산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네, 그 사람들 소득은 많아요. 많은 소득과 돈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는 높을 거 아니야. 이해 갔죠?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 한국 사람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물건을 파냐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냐고.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 수출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은 부강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예? 스토리가. 어,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X축과 Y축을 주목해야 돼. X축은 뭐죠? 볼러틸리티라고 적혀 있는데 볼러틸리티가 뭐냐면 변동성, 표준 편차. 예. 그다음에 Y축은 뭐예요?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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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뭐냐면 X축은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네. 그지? 그다음에 Y축은 뭐예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네.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변동성 하에서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네. 그죠? 동일한 이 수익률 하에서는 이 변동성이 적을수록 좋은 거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파란 거는 뭐예요? 그냥 그 국내 주식만 가지고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채권 이런 것들만 가지고 뭔가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거에 이 경계선을 그린 효율적 경계선을 그린 거네.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저런 시간에 배웠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지? 빨간 거는 뭐예요? 외국 자산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 기회 집합의 확장의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담으면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도 이거는 뭐예요? 취업 기회 집합의 확장을 이야기한 거죠. 맞잖아요. 그냥 좁은 한국은 짝대매 좁은 한국을 놔둬놓고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니 힘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취업 기회 집합을 확장시켜 놓으면 취업하는 게 쉽지 않겠냐. 이런 거죠. 요거는 X축이 뭐죠? X축이 number of stock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수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50종목에 투자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Y축은 뭐예요? 위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표준 편차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을 가지고
한 종목에 투자하면 그때의 그 표준 편차가 100%라고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10종목을 하면 어느 만큼 떨어질 수 있냐면 100이 40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느리면 느릴수록 더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한 종목에서 10종목 느렸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10종목에서 20종목 했을 때 떨어지는 거는 훨씬 그 효과는 적다라는 걸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체감한다는 거죠. 이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체감한다는 거고, 아무리 많이 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분산 불가능 가능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네. 분산 가능한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분산 분산이 가능한 가능한 거예요. 것은 고유 위험이고 그러니까 고유 분산 위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은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지. 아무리 섞어도 줄일 수 없는 위험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요 부분을 보고.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 분산 불가능한 위험, 시장 위험. 헷갈린 거라고, 김현준 씨가. 지금 방금 그 인터넷이 잠시 끊겼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런다고. 요즘 줄인 부분을.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과 한 거고, 이건 뭐예요? 국제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 만약 국제 주식까지 익스팬 시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요만큼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죠? 예. 미국 주식만 가지고 한다면 체계적 위험이 그래도 한 30% 정도 되는 거죠. 30% 조금 안 되는데 30% 되는 건데 전 세계 주식으로 확장을 시키면 그런 위험을 거의 10, 한 2% 정도 수준까지 떨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why not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는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Why not diversify internationally 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투자 기회 집합이 확장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X축은 뭐예요? 연도입니다. 연도입니다. 연도 이거예요. Y축은 뭔 것 같아요? 보랏빛하고 그 다음에 저 파란빛이 있는데 파란빛이 000001.ss인데 이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그 다음에 음, 보랏빛은 꺽쇠 IXIC인데 이게 뭐냐면 나스닥 종합지수.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스닥의 성과가 더 좋, 더 장기적으로. 만약 네. 언제 이게 뭐 1999년 정도 되나? 된다고 칩시다. 음, 1999년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러면 나스닥은 이거 100입니까? 아니네. 0%네, 0%. 0%였으면 그러면 519%가 됐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상하이 스탁 익스체인지에다가 투자했더라면 0% 투자했으면 이게 지금 몇 년이냐? 99년부터 한 24년, 24. 25년, 네. 4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 4, 5년 사이에 177.53%니까 지난 20 몇 년 동안을 이야기하자면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하이 증권거래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움직이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변동하는 방식이 아주 비슷하지는 그러니까 않다라는 거. 어떻게 다르냐고. 음, 음, 어, 중국 음, 중국 지수는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에 두 배, 그러니까 이걸
170%를 그냥 두 배라고 칩시다. 200%로 합시다. 그럼 두 배, 그 200% 해서 세 배 올라간 건데 세 배 올라갔으면 그 정도면 적절할까? 이게 진짜 우상한다고 볼 수 있을까? 어, 중국은 어떨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중국에 투자했더라면, 그래가지고 2007년 그, 뭐, 말 정도에 만약에 팔았다면, 그러면 빙고네요. 그죠? 지금 거의 0%에서 거의 400%니까, 0에서 400%까지니까 엄청나게 돈 벌었겠지. 그렇지만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뭐 이때도 그죠? 2015년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때는 빙고였던 것 같은데 계속 중국에 투자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게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으니 계속 중국에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중국은 붐이 있으면 막 버블이 생겨가지고 팍 올라갔다가 버블이 꺼지고 나면 다시 원위치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장기로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중국에 뭔가 이 버블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으면 그때는 중국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미국은 중국하고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지. 미국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이때가 언제죠? 2000년? 닷컴 버블. 다 건버버립니다. IT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IT 버블 때문에 IT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여기도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이걸 되돌아간 적이 지금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버블이 하나 심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얼마 걸린 거예요, 지금. 회복하는데. 2000년 음, 이때 탑을 찍는데 2010몇 년이 걸린 거지. 10몇 년이. 걸리긴 걸렸지만 만약 이때 내 샀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뭐예요? 2024년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이때가 뭐죠? 이때가 뭐였던 것 같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 샀다 하더라도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봤겠지. 그렇지만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돈 벌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죠? 2020년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때 샀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25년 지금 안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스탁포드 롱런 이런 책도 있는데 제레미 시갈이라는 양반이 쓴 그 책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그 책에서 나오고 있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라는 건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뭐 리서치 해놓은 결과들을 보면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미국 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 뿌이다라는 거고, 다른 어느 나라도 그 붐일 때 사가지고 있다가 털고 나와야 되는 거지. 단기 투자해야 되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물론 코스피가 주가 올라갔지.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그 올라간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장기 투자한다면 미국이지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제까지 과거의 경험에 간다면 이것도 뭔가 레저베이션이 붙어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에 간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과거의 그 경험이 미래까지 지속된다면 이런 거예요. 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주식시장에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제가 봤던 이 관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왜 미국은 장기 투자해도 되는데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데 중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럼 유일한 예외가 미국인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에다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게 우리의 퀘션인 것 같아. 우리 질문인 것 같아. 음. 제 연변대에서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 스탁 익스체인지
가져온 거고요. 아니, 물론 한국 사람도 상하이 스탁 익스체인지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최근에 뭐 지금 중국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가 중국의 투자 중학개미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뭐 의미 있는 것 같아. 질문은 이거네. 중국인이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거죠, 그죠? 예. 중국에 나스닥 펀드가 있냐? 이걸 확인하면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나스닥 펀드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나스닥 ETF가 있냐, 중국에? 예. ETF가 뭐의 약자냐면 Exchange Traded Fund. 그러니까 마치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돼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펀드. 그걸 보고 우리 ETF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ETF가 있냐, 이런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지. 그죠? 여러분은 관심 있는 게 요거겠죠. 한국 개인 투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제 우리 조별 활동의 과제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투자를 해보니까 홍콩 H쉐어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 B쉐어 투자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 A쉐어, 본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기관 투자자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퀄리파이드 그 인베스트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 있잖아. 그죠? 예. FDI, FQI, Foreign Qualified Investor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돼요. 예. 근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그 FQI는 못 받잖아. 그지? 그럼 한국 개인 투자자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지금 15분 지났죠?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8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17페이지까지밖에 못했네.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네. 네. 끝내겠습니다. 음. 네. 질문할 시간을 제가 못 드렸는데 질문을 뺀 데다가 이제 하시면 되겠죠. 요 게시판 밑에다가. 네.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